뭐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여기 각국의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분석가들이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지표를 가지고 옥신각신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올리비아 스미스라고 합니다. 저희 미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든 지표에서 내림세를 보여서 우리 경제정책연구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저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있지만 요즘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다가 정식으로 한국과 일본 출장 요청을 했었고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2주의 출장 기간에 한 주는 한국으로 또 한 주는 일본으로의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경제 분석 일을 하다 보니까 각국의 같은 일을 하는 해외 동료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제가 분석했던 지표들을 해외 분석가로 일하는 담당자들에게 공유했었거든요. 모든 담당자가 제 분석 지표 자료들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면서 자신들 국가의 경제연구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고마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가 출장까지 다니면서 조사하고 분석한 지표 자료를 부정하는 외국 동료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스즈키라는 친구였어요. 우선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은 한국과 일본의 완전한 반대 현상이 핵심이었어요.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던 경제 선진국이었는데 최근 들어 모든 지표가 하락하면서 한국에게 모두 추월당해 버렸거든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한 곳은 추락하고 한 곳은 부유해지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곳은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과거 항상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지켜오던 일본의 백화점들은 2019년도 무렵까진 분명 일본이 부동의 1위와 2위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자마자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한국에게 역전당해 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이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던 흐름은 완만해졌지만 지속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더니 결국엔 일본을 앞질러 한국 신세계 백화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백화점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죠. 항상 최상위권에는 일본의 백화점이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2022년도 들어서서는 한국 백화점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고 뒤이어 있는 백화점들도 일본 백화점이 아닌 한국 백화점들이 2위에 등극하면서 일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런 지표들을 보고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스즈키 양은 노발대발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자료들이라며 부정하더라고요.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의 수준까지 따라오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면서 저에게 제대로 조사한 게 맞냐면서 성질을 어찌나 부리는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진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면서 말이죠. 이번 이슈가 잠잠해지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모처럼의 휴가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혼자 집에서 휴가를 모두 보낸다는 게 좀 그래서 해외를 나갔다 오기로 했었어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한국이 요즘 저희 미국에서도 워낙에 유명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아이돌 BTS를 좋아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분석가 일을 하다가 최근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두었던 예빈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빈 씨는 당연하게도 너무 좋다면서 한국에 오면 자신이 관광 안내자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비행기표를 예약하려는데 일본에 있는 스즈키 양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스즈키 양은 대체 언제 일본에 올 거냐면서 빨리 일본에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휴가 기간이라 저는 한국에 예빈 씨를 만나러 갈 거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예빈 씨랑 같이 그럼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가겠다고 해도 고집을 꺾질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예빈 씨에게 이야기했고 예빈 씨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그럼 각자 일본 공항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은 다가왔고 일본의 도쿄 국제공항에서 저희 셋은 만나게 되었어요.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3개 국가의 아가씨들이 일본에서 뭉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스즈키 양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에서 만난 스즈키 양은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발은 어디서 다친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난번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가 갈라진 땅의 틈에 발이 끼면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예빈 씨를 보고는 잘 왔다고 하면서 목발을 짚고 있던 한 손을 갑자기 펼치더니 자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 유명한 도쿄 국제공항이에요. 어떤가요? 엄청 근사하죠?
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스즈키 양은 워낙에 보수적인 성격이어서 일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완전 일본파예요. 그런 스즈키 양을 보곤 저는 속으로 정말 너무 한심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분명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을 모두 다녀왔던 터라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만큼 알아서였죠.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저렇게 느닷없이 허세를 부리니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일본 도쿄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빈 씨는 스즈키 양의 그런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스즈키 양 말대로 멋진 공항이에요. 분명 예빈 씨는 자신들의 인천공항이 훨씬 더 웅장하고 수준이 압도적이란 걸 알 텐데 스즈키 양이 기분 나쁠까봐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배도 고프고 해서 밥을 먹으러 공항 밖으로 나가 도쿄 시내로 갔었는데요. 스즈키는 일본 도쿄에서 인기 있는 가정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었고 그렇게 도착한 식당에서 돈부리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돼지고기를 양념된 밥 위에 올려서 먹는 음식이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양도 괜찮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식사비를 보고 옆에 있던 예빈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먹은 식사비는 1인당 620엔이었는데 미국 돈으로 4달러 정도였고 한국 돈으로는 6,200원 정도 됐었어요. 놀라던 예빈 씨를 보고 스즈키가 왜 놀라냐면서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냐며 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빈 씨는 식사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인당 식사비가 평균 1만 원은 지출해야 하는데 거의 한국의 60% 수준으로 일본의 식사비가 낮았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20년 동안 국민의 인건비가 약 60% 정도 올랐지만 일본은 2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감소했거든요. 소득 수준이 2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정말 가난해지고 있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스즈키 양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자료들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했더니 다 잘못된 거라면서 일본은 유통 절차를 단순화하고 마진율을 줄여 국민에게 저렴한 식사비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면서 목에 핏대까지 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물가 수준은 동남아시아권의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예빈 씨가 함께 와서가 아니라 확실히 반대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발전되고 있음이 체감되는데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외진 국가를 가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를 모두 알 정도고 특히나 한국의 여권 힘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곧바로 통과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서 저렇게 더 스즈키 양이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닌가 싶었네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이 일본이었는데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면서 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심해진 것 같았어요.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 양에게 더 이상 일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눈을 가리고 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면서 조언해 주었는데요.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서 전 한국에 가자고 제안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TV나 인터넷에서 주구장창 보여주는 한국의 허름한 모습만 봤을 테니 더 그랬을 거란 생각에서였고 스즈키 양에게 한국에 가자고 말했더니 처음엔 당황하면서 이 좋은 일본을 놔두고 그런 가난한 나라에 자신이 뭐 하러 가서 돈을 쓰고 오냐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다리에 깁스도 해서 불편하기도 하다며 말이죠. 옆에 있던 예빈 씨가 스즈키 양의 손을 잡더니 한국에 가면 자신이 멋진 곳을 자주 보여주겠다며 가자고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명은 일본을 떠나 한국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도쿄에서 2시간 만에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당시 스즈키 양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티처럼 고개를 쭉 빼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스즈키 양에게 왜 그러냐면서 실제로 보니까 도쿄 공항이랑 인천 공항이랑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했던 질문에도 거의 정신이 반이
간이 나간 사람처럼 믿지 못하겠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연신 놀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도 없는 나라가. 그러더니 절 보고는 대체 이 공항 지으려고 한국이 미국에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하고 묻는 거 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하고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언제 다시 봐도 정말 웅장함이 예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다채로운 해외 사람들과 최첨단화로 무장된 현대화된 시설들은 누가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이고 세계 어느 국가의 공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저희는 한국 공항 앞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디를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스즈키 양이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며 울부짖기 시작했었어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치마를 올려보았고 지진으로 인해서 다쳤다던 스즈키 양의 다리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부은 상태로 붕대에 압박당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에 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의료 지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저와 예빈 씨는 퉁퉁 부어오른 스즈키 양의 다리를 보고 일단 다리를 압박하고 있는 저 깁스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깁스가 다리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여자들인 저와 예빈 씨의 힘으론 깁스를 빼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빈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카페 근처 지하도에 가면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스즈키 양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는 스즈키 양을 둘러매고 카페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지하도로 예빈 씨와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미국인이라지만 등에 업은 스즈키 양이 너무 무거웠었고 그러다 보니 지하로 내려가면서 대체 지하에 가면 뭐가 있다고 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가던 예빈 씨한테 지하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괜히 힘만 빼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물었는데요. 하지만 예빈 씨는 카페 직원이 아픈 사람을 두고 거짓말 할 리가 없다면서 계속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빈 씨가 뒤에서 스즈키 양의 엉덩이를 받쳐 올려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저는 스즈키 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서는 자신의 등에 업게 하라면서 스즈키 양을 도와준 건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했던지 한국에서 웬 영웅이 갑자기 등장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한국인 중년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도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도 진료받을 수 있는 긴급병원이라고 적힌 자동문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각국의 경제를 분석했던 저도 이건 처음 봤던 거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하철 긴급병원으로 저희는 들어가서 스즈키 양의 여권을 간호사로 보이는 직원에게 보여주고는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줬던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조심히 잘 치료하시고 좋은 여행 하라고 하시고는 홀연히 사라지셨는데요. 자신의 시간까지 투자해가면서 위급한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고 했던 한국인들의 성숙한 의식에 존경하는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치료를 도와주었던 병원 의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병원에서 잘못된 깁스 방법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단순한 증상이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죠. 그때 예빈 씨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잊고 있었다면서 원래 한국은 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몇몇 곳에는 이처럼 지하 긴급병원이 건설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경제발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리를 다쳐 일본의 한 병원에서 깁스했던 스즈키 양은 일본인 의사의 실수로 잘못된 방법의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경제 하락을 넘어서 이제는 의료 수준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일본이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지나 다행스럽게도 스즈키 양은 한국의 지하철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의사분의 긴급 처치를 받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다리 깁스를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스즈키 양도 통증이 사라지자 이제야 한시름 놓았는지 아리가또를 외치면서 고맙다 연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를 보면서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에 놀랐는지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네.
이건 인정할게 예빈씨 하면서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그 소리에 예빈씨는 고맙다고 하고는 웃기만 했는데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인 제가 다 스즈키 양이 얄밉더라고요. 주둥이는 살아서 끝까지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싶었거든요. 저희는 이후 예빈씨의 안내로 홍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예빈씨 말로는 홍대는 대학생과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소이고 홍대 주변에는 다양한 예술, 문화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관광하러 오면 꼭 오는 곳이라는 말도 했었죠. 실제로 도착한 홍대에는 예술 전시관, 작은 갤러리, 독립영화관 등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야외에도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과 클럽도 많아 음악, 연극, 댄스 등의 다양한 문화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홍대에 도착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스즈키 양이 입을 다물고 뭔가 쭈뼛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즈키 양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다리가 다시 아파요? 라고 물어보니까 스즈키 양은 주눅이 잔뜩 든 채로 아니 원래 한국인들이 이렇게 키가 큰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스즈키 양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남자 키가 170cm만 넘어도 보통이거나 큰 편에 속했고 여자들도 150cm에서 160cm 이하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홍대를 지나다니는 한국인 남자들과 여자들은 체격도 컸고 키들도 쭉쭉 빵빵하였죠. 외모나 스타일도 어찌나 깔끔한지 모델만 사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예빈 씨도 여잔데 키가 168cm라고 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거의 남자 키에 해당하는 키였죠. 홍대를 걸어다니며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 무렵에 스즈키 양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분노에 찬 표정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스즈키 양의 모습에 너무 놀라 대체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냐며 스즈키 양을 바라봤는데 스즈키 양이 가리키는 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에 인기 있는 교복 대여 전문점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입고는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일본인 젊은 여성 관광객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홍대 주변에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 MZ세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 가게부터 한국의 펜시점, 한국의 의류 전문점 등등 곳곳에 일본 MZ세대들이 있었고 스즈키 양이 크게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홍대의 길거리 좌식 점포에서 즉석에서 한국인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가 있었는데 일본 MZ세대들이 그 장명소에 줄지어 서서는 한국인 이름을 만들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에 스즈키 양은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스즈키 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 달래주었는데요. 스즈키 양은 일본인들은 원래 일본 이름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들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름이란 역사와 문화의 한 일부로 여기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일본인의 일본 이름이 개인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지던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을 장명하고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예빈 씨가 떨고 있는 스즈키 양의 손을 꼭 잡아주더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즈키 양이 일본인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위로해주더라고요. 예빈 씨의 그 말에 스즈키 양은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었어요. 카페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스즈키를 보고는 저는 솔직히 너무 창피해서 그만 울라면서 스탑! 스탑을 외쳤는데 그때 스즈키 양이 울음을 멈추더니 반대로 예빈 씨의 손을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사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을 혐오하는 부모님 성향이 강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처럼 나왔었고 실제로 일본은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에 관해 가르치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지속해 주입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일본은 젊은 MZ세대들이 넷플릭스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진실을 일본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사실을 기반한 내용들을 습득하다 보니 예전처럼 한국을 혐오하거나 하는 풍토 자체가 일본 MZ세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카페 밖으로 보이는 저 많은 일본 MZ세대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이번 일본과 한국 여행에서 여행 그 이상의 뜻깊었던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스즈키 양은 예전엔 그렇게 경제 분석 지표들을 부정했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스즈키 양 스스로가 현실을 반영한 참된 지표들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괜찮은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의 어느 실내 수영장에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온 미녀 작가들을 못 들어가게 한국 직원들이 막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서 외국 미녀 여성들은 얼굴에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급하게 어디론가 뛰어들어갑니다. 과연 이 프랑스 미녀 작가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랑스에 살고 있는 베라티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작은 방송사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고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끝없는 요청을 받아 저희 방송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획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 한국을 가게 되었거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지도와 문화 콘텐츠가 엄청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저희 프랑스에도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서 요즘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에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한국 음식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프랑스 명문 리그인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 입단한 한국 축구 선수 이강인까지 이런 영향들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한류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한류가 많이 퍼지긴 했지만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그런 이유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편성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나 콘텐츠가 아니라 아직 프랑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 수 없던 모습들과 한국이란 나라의 삶 속에 있는 로컬 모습들을 집중 촬영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저력을 알아보자는 생각에서였어요. 촬영 전에 사전 답사를 다녀와야 해서 저희 작가 업무를 보는 팀원 2명과 함께 한국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한국에 갔다가 정말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요즘 엄청 유명하고 인정받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한국을 가기 전부터 엄청 치열했거든요. 요즘 한국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방송사에 있는 많은 작가들 중에 제가 선택받아 출장을 갈 수 있을까 싶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서도 선후배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한국에 답사를 가겠다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뽑혔답니다. 제가 그래서 뽑힌 그날 얼마나 기분 좋게 집으로 퇴근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 사전답사 작가로 뽑히자 함께 일하던 다른 작가들의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 평소에 나처럼 열심히 일했었어야지 하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를 포함한 작가 2명까지 총 3명이 함께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전에 작가들이 미리 한국에 촬영할 대본과 스케치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으로 사전 답사를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한국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요.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대감이 더 커졌었어요. 한국에 가면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많이 들었고 태어나 처음 가보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책임감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착해서 저희는 정말 많이 놀랬었는데요. 일단 잠깐 소개해드리면 작가들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웅진플레이라는 곳에 실내 수영장을 갔다가 엄청 민망한 일을 겪었었고 또 지하철을 탔다가 프랑스와 너무 다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프랑스에선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 몸에 배어온 습관 때문에 엄청 민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동료 작가들과 수영장에 갔다가 겪었던 일인데요. 그래도 외국에 나왔는데 하루 정도는 휴가처럼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실내 수영장을 보게 되었고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동료들과 가기로 했었어요. 수영장 로비에서 저희 앞에 어떤 한국인 남성분들이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앞에 있던 남성분들이 저희를 힐끔힐끔 보더니 엄청 당황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외모에 또 한국 남자들이 반한 모양이네 하면서 오히려 슬쩍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수영장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여기를 들어오시면 어쩌냐면서 얼른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수영하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반문했더니 저희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연신방방 뛰며 얼른 나가라고 손짓하더라고요. 방방 뛰는 수영장 직원 뒤로는 나체로 돌아다니는 한국인 남자들이 보였는데요. 저희와 눈이 마주친 한국인 남성분들은 산에서 마주친 호랑이라도 본 것 마냥 화들짝 놀라서 재빨리 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영장 로비로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남자가 입장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 여성이 입장하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그냥 한국인 남성분들을 뒤따라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프랑스에서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통로가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동하고 심지어 샤워실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거든요. 프랑스 수영장은 공공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아서 거의 모든 공공 수영장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샤워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니까 수영장 안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다가 웬 외국인 젊은 여성 3명과 눈이 마주쳤으니 한국인 남자분들이 기겁하며 놀랐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는 다 얼굴이 빨개져서 민망해 혼났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어. 수영장에서 한참 놀고 나와서 다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했었거든요. 당연히 지하철에 내려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지하로 걸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분들은 지하철을 타러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대체 무슨 냄새가 날 거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프랑스 지하철은 한 계단만 내려가도 뭐랄까 시큼하고 찌릿찌릿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를 처음 찾은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에 견디기 힘들어할 정도니까요. 프랑스에는 공공 화장실이 진짜 많이 없어요. 정말 어쩌다 가끔 보이는 게 공공 화장실이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지하철에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프랑스인이라 좀 민망하고 부끄럽긴 하지만요. 저희 프랑스 사람들은 머리를 잘 안 감아요. 자주 감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감고는 감질 않거든요. 샤워는 해도 머리는 안 감고 보통 가끔 미용실을 가면 그때 감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프랑스 중년 여성분들은 미용실을 다녀온 날이면 머리에 비닐 모자를 쓰고 다니시거든요. 오랜만에 손질도 하고 머리도 감았는데 망칠 수 없다면서 머리한 날은 비닐 모자를 씁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오래 살아서 잘 느끼진 못하는데 가끔 늦잠 자서 회사에 지각이라도 하는 날엔 씻지도 않고 집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러 뛰어내려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면 항상 우리 프랑스 사람들 특유의 양파 썩은 냄새 비슷한 게 여기저기 나고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지하철은 진짜 역한 냄새들이 많이 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쾌적하다 못해 무슨 대형 쇼핑몰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오죽했으면 지하철 타러 갔다가 쇼핑하면서 구경하느라 온 시간을 다 써버렸지 뭐예요. 한국의 지하철 열차 안에서도 냄새와 빈대 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사람들도 지하철에 많고 고약한 냄새들이 진동을 하거든요. 일부 프랑스 여자들은 이런 냄새 때문에 향수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향수 냄새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 때도 많아요. 쾌쾌한 화장실 냄새, 씻지 않아서 나는 양파 썩은 냄새, 그걸 감춰보겠다고 뿌린 향수 냄새, 아주 대환장 파티죠. 근데 한국 지하철은 이렇게 쾌적한 상태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프랑스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머무르는 호텔은 종로에 있는 곳이에요. 한국 직장인들이 주로 많고 또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던 한국의 영화사 작가로 일하는 분이 종로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숙소를 종로에 잡았죠. 저희가 아마 종로에 도착한 시간대가 딱 퇴근 시간과 겹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직장인 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은 인파들 속에 그 누구도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지 않더라고요. 간혹 길을 가다 골목이나 외진 곳에 있던 흡연 부스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평소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담배 연기가 늘 저에겐 괴로웠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대마초 같은 마약을 피우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대마초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쇠고랑 차고 잡혀간다고 하던데 프랑스는 보통 5명에서 8명 정도 모여 파티를 하면 그중에 2명, 3명은 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나이대만 돼도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마초를 피웠다고 해서 한국처럼 잡혀가거나 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를 제가 다 들이마시게 되어 고생했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흡연 부스에서 밖에서 피우던 분들도 저희가 그 앞을 지나가자 담배를 뒤로 숨기고 재빨리 흡연 부스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도움을 주겠다던 영화사 작가분에게 물어보니까 한국은 요즘 길거리에서 걸으며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라면서 안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마 만날 수 없을 거라면서요. 프랑스에서는 집 아니고 어디고 말도 못하게 흡연을 하거든요. 방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발코니에서 많이들 피워요. 아기와 함께 있는 엄마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흔하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뻑뻑 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저희 프랑스 이야기를 한국 작가분께 해줬더니 한국 작가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신은 프랑스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매너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프랑스인으로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선 그렇게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분명 큰 싸움이 날 만한 일이라면서요. 더군다나 아기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생기면 피우던 사람도 담배를 끊는 게 한국이라고요. 솔직하게 진짜 제가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인 작가분이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따가 퇴근하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테니 연락한다고 하고는 가셨는데요. 저녁에 다시 만난 작가분은 꽤나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뼈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뼈 해장국? 난생 처음 들어보는 메뉴에 저희는 아리송했었는데요. 뼈로 해장국을 만든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작가분의 안내로 식당에 도착해서 작가분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었는데요. 음식을 보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다시 한국인 작가분을 올려다 봤죠. 저희의 표정을 보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왜 그러냐면서 이거 엄청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앞에 있는 음식은 다 찌그러진 냄비에 뭘 섞은지 모르겠는 빨간색 국물이 보여 국물 위에는 길에서 흔히 보이는 풀떼기를 뜯어다 올려두었고 풀떼기 밑에는 뼈만 앙상한 뼈 조각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사람이 먹는 음식인 건가 싶을 만큼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에 저희 동료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었는데요. 저희를 보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요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뼈 해장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로 돼지뼈를 사용하여 만든 국물 요리라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국물 요리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약해진 기운을 회복하는데 효능을 가진 음식이라서 고된 일을 했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셨던 날이면 한국인들 많이들 찾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뼈 해장국 홍보대사처럼 효능에 대해서도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해장국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물과 영양소들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주로 돼지뼈를 이용해 만들어서 칼슘과 인, 단백질 등이 매우 풍부하고 더군다나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기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겐 영양 공급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럼에도 이상한 비주얼에 선뜻 손은 안 가더라고요. 그때 한국 작가분이 뼈에 붙어있는 살점을 떼서 저희 접시 위에 조금씩 올려주셨었어요. 한번 먹어보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말이죠. 호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터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접시 위에 올려진 살점을 먹었는데 맙소사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살코기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서 사라졌죠. 옆에 있던 동료한테 이거 은근 맛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함께 왔던 동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한 손으로 뼈 조각 들고 쪽쪽 빨아먹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나니 저녁 8시가 넘었더라고요. 내일은 한국인 작가분이 본인의 집에 저희를 초대해주겠다고 하고는 저희는 내일을 약속하고 헤어졌는데요. 한국인 작가분도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도 숙소로 이제 가자고 하고는 길을 걷다가 대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빛나는 밤거리에 저희는 눈을 빼앗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조금만 어두워지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으슥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한국의 밤거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빛나는 한국의 밤거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송했더니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희를 보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얼른 숙소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프랑스는 낮에는 활기차고 따뜻한 도시였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오기만 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밤에는 혼자서 함부로 어디를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범죄자들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아서 쉽게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심지어 묻지마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오밤중 여자 3명이 미친 사람들처럼 웃으며 어두운 밤길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이 봤을 땐 우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왔고 한국인 작가분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저희가 있는 호텔로 픽업을 오려고 했는데 오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급하게 생겨서 보내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찾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 숙소를 나와 도로를 건너가려고 했었는데 한 꼬마아이가 제 치마를 잡으면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그 한국인 꼬마아이에게 왜 치마를 잡은 거니? 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저희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꼬마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신호등의 빨간불을 가리켰는데요. 아마 빨간불인데 왜 건너려는 거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민망해서 고맙다고 하고는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무단횡단이 거의 습관이거든요. 신호등이고 뭐고 일단 내가 도로에 왔다면
그냥 건너는 게 일상이에요. 오히려 빨간불일 때는 뛰어서 건너는 거고 녹색불일 때는 천천히 건너는 거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갔다가 어떤 외국인이 무단횡단하는 걸 본다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프랑스 사람일 정도로 무단횡단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신호를 무시한 채 건너려다 한국인 꼬마아이에게 혼쭐이 났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한국인 작가분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도착한 아파트 집마다 도어락이 붙어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있기는 한데 흔하지 않고 호텔에나 가야 가끔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뭐든 최신식인 것 같았어요. 프랑스는 어느 건물이든 모두 현관문들은 다 열쇠로 열고 잠그고 해야 하죠. 그래서 어딜 가나 집 열쇠부터 회사 열쇠까지 많은 열쇠들을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국식 가정집은 그 집 안도 몹시 쾌적했는데요. 일단 바닥에 두꺼운 카페트가 깔려있지 않아서 놀랐었고, 그냥 맨 바닥인데도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져 놀랐었죠.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지? 되게 신기했는데 프랑스는 두꺼운 카페트를 대부분 거실 바닥에 깔아놔요. 왜냐면 한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대부분 신발을 신고 다녀서 집안에 굉장히 먼지도 많은데, 한국 가정집은 맨발로 거실을 들어왔는데 발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동료가 머리가 자꾸 가려운지 계속 긁더라고요. 한국인 작가분은 샤워실이 있으니 가서 머리를 감으셔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동료는 괜찮다면서 거절을 하면서도 머리를 계속 긁더라고요. 저희 프랑스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잘 안 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빈대나 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이가 많으니 주의하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을 정도죠. 머리에 이도 많은데 빈대도 득실득실해서 빈대에 온 몸이 물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듣던 한국인 작가분은 프랑스가 정말 그런 줄 몰랐다면서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상자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빛이 있었는데 어찌나 촘촘한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를 긁던 동료를 한국인 작가분이 불러서 앉아보라고 하더니 그 빛으로 머리를 빗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안마해주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머리를 빗었더니 이로 보이는 아주 작은 것들이 바닥에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뭐가 떨어지니까 한국인 작가분도 놀랐는지 맙소사 하더니 우릴 보더니 한 명씩 대기하라면서 엄청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3명 모두 머리를 그 빗으로 빗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머리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 한국인 작가분은 연신해서 맙소사를 외치면서 청소기를 가져와 바닥에 떨어진 이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 머리를 빗은 빗은 자신의 할머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물건인데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머리에 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자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참빗이라고 해서 한국의 전통 빗인데 빗살이 성긴 얼레빗으로 머리카락을 대강 빗은 다음에 참빗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의 때나 비듬, 이와 같은 해충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썼던 거라더군요. 머리를 빗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서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할머님의 소장품이었다고 하는 걸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분은 제 속마음을 듣기라도 한 건지 온라인몰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이 선물로 하나씩 사주겠다면서 돌아가는 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가서 저희를 보고 머리 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괜찮다고 했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얼른 머리 감고 나오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참빗으로 머리를 빗을 거라는 말에 저와 동료들은 화장실로 직행해 오랜만에 머리를 감았었습니다. 불끈하는 한국인 작가분을 보니까 늘 선하고 착했던 한국인들도 화가 나니까 무섭네? 싶었네요. 한국에서 지내고 다시 돌아간 프랑스에서의 삶은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저와 함께 왔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아마 내년쯤에서 한국으로 건너갈 참인데 도움을 주셨던 한국인 작가분과도 친해져서 내년에 간다고 말했더니 머리 꼭 감고 오라고 하는 거 있죠? 여하튼 저희는 한국에서 살아갈 모습에 매일을 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영국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휴가를 받아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광경을 봤길래 큰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베르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는 미녀 선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외모가 정말 출중한 미녀 선생이 2분이 더 계셨었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한다는 게 어릴 때부터 많은 공부와 교생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 경험을 쌓아야만 학교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되는 휴가 내는 게 항상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학교에 여름방학이 찾아왔고 방학 기간에도 저희는 학교에 출근해서 행정적인 업무와 방학 이후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 자료들 준비도 해야 했었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와서 방학 기간인데 이번 기회에 휴가를 다녀오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속으로는 정말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니 그저 저는 좋을 뿐이었죠. 마침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 선생님들은 그럼 우리 3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면 어떻겠냐고 했었고 그렇게 생각지 못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동남아 쪽보다는 아시아권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고 동료분들과 그럼 아시아권의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나라들 중에 어디도 가본 적이 없었던 터여서 인터넷으로 저희는 각 국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이 자료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뭔가 압도적으로 방대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현대화되었고 모든 것들이 최첨단화되어 도시 전체가 활발히 돌아간다더라고요. 그 밖에도 중국의 자연 경관들을 보고 저와 동료들은 누구 하나 이견 없이 모두 중국을 가자고 확정했죠. 옆에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중국의 자연 경관을 찾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동료분들이 보고 중국의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었는데요. 중국의 명산인 황산이나 장가계천의 평야 등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해안가는 엄청나게 광활했고 인터넷에 사진을 보는 순간 여기는 무조건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장면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와 동료들은 정말 부푼 마음으로 중국으로의 여행 계획을 준비했고 여행 가서 입을 옷과 신발 등 쇼핑하면서 휴가날이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돌아왔고 그렇게 런던의 미녀 고교 선생들 3명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엄청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중국은 그동안 많은 기술 발전으로 모든 도시가 첨단화되어 있다고 했기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길래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할 정도인 걸까? 라는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어찌나 들뜨던지 완전 신난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터미널 건물을 갖추고 있었어요. 중국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광고하던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었습니다. 진짜 중국의 기술 발전이 되었구나. 공항에 이렇게 멋진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요. 13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탓이었는지 확실히 공항은 크고 멋지긴 했었지만 뭔가 모르게 번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억양들이 엄청 세서 그런가 공항에서 시끄럽게 목청 높여 대화하는 중국인들의 음성들은 얼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대화된 멋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그저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뭔가 정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료들과 저는 빨리 공항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중국의 멋진 해안가를 가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웬일인지 공항에서 시간을 한참 보냈는데도 공항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입출국 심사도 어찌나 오래 걸리던지 진이 다 빠질 정도였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외관은 누가 봐도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시설들처럼 보였는데 겉모습만 그랬던 건지 입출국 심사는 모두 사람이 일일이 얼굴을 대조하면서 수기로 진행하더라고요. 심사가 늦어지니 줄이 길어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줄을 서라면서 소리치는 중국의 공항 직원들이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공항 직원의 말에 콧방귀치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서로 심사를 보겠다고 엉켜붙는 터에 저희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니까요.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공항을 나왔을 때는 저희들은 이미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 두 번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공항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크고 시설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중국 사람들 자체가 좀 뭐랄까?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매너와 같은 시민의식 자체가 너무 수준 낮게 느껴졌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가까운 해변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마침 공항 밖에 택시가 있길래 가서 타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다가가자 중국인 택시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오더니 중국말로 인사를 하고는 짐을 택시에 실기 시작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먼발치에서 또 다른 중국인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저희가 있는 택시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타려고 했던 택시기사와 갑자기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희는 도통 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화가 난 채로 싸움을 걸어온 중국인은 다른 택시기사였고 저희가 본인의 택시를 타려고 오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타려고 했던 택시기사가 손님을 가로챘다면서 싸움이 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툼도 잠깐이어야죠. 그 자리에서 30분이 넘게 두 중국인 택시기사가 실갱이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주변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재밌는 구경이라도 난 듯 팔짱을 끼고는 쳐다만 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누구든 이기라면서 응원까지 하고 있었죠. 공항 안에서도 진이 다 빠졌는데 공항 밖에서까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정말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럴 바에는 다른 택시를 타자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뜨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국 택시기사가 제 손목을 잡고 어딜 가냐며 땡기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었는데요. 중국 택시기사는 이미 차에 짐까지 다 실었으니까 그냥 자신의 택시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제 손목을 잡고 끌었던 탓에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저는 다른 택시를 탈 거라면서 거절했었는데요. 중국 택시기사는 그런 저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택시를 타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며 반문했는데 짐을 자기 차에 실었지 않냐면서 그거에 대한 돈을 달라던 거였어요. 진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냥 눈 딱 감고 타고 가잔 거였는데 그 이야기의 주변을 보니 사람들의 온 시선이 저희를 향해 있었었죠. 정말 타기 싫었는데 꾹 참고 올라타야 했습니다. 참고로 대화는 번역 앱으로 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영어를 어떻게 된 게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택시를 타고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공항 근처의 건물들은 모두 세련되어 보였고 건물들도 웅장하고 매우 컸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달렸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화려하던 현대화된 도시들은 사라졌는데요. 차라리 정감 있는 시골 동네의 모습이라면 그려려니 했을 텐데 건물 공사하다가 중단된 보기 흉측한 회색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공기는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곳이 뿌옇기만 해서 불쾌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는 숙소로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터라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나서 그냥 바다를 먼저 보고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저희들은 런던에서 인터넷에서 봤던 멋진 중국의 해안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택시에서 내려 해안가를 바라보자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진이 다 빠져있던 저희에게 보상이라도 하는 듯한 멋진 광경이었는데요. 해안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고 저희는 바닷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디서 이상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혹시 여기 바닷가 주변으로 농장들이 운영되고 있나? 거기서 나는 비료 냄새인가? 싶었을 만큼 냄새는 고약했어요.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냄새가 나도 무시한 채로 해안가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안가로 들어가는 언덕을 넘어서니까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물반, 사람반처럼 사람들이 엉켜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번잡함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동료들과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좀 적은 외곽 쪽으로 가서 바다를 구경하자고 하고는 걸어갔는데요. 얼마 안 걸어가서 저희는 정말 두 눈을 의심해야 할 만큼 믿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해안가 앞에 있던 바위 옆에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바지를 훌러덩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소변을 보는 남성부터 대변을 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더 놀라웠던 건 아니 저렇게 바지를 내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볼일을 보는데 저 사람들은 부끄럽지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변을 보지 않고 그냥 그곳을 지나던 저희조차도 얼굴이 빨개지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죠. 택시에서 내려 해안가에 들어섰을 때 저희 코끝을 자극하던 이상한 냄새들은 사람들이 해안가 모래사장에 봤었던 용변들의 냄새였던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민망해서 자리를 떠나 바닷가에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바닷가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바닷가 물이 뭐가 이렇게 탁하고 더럽지? 둥둥 떠다니는 저건 다 뭐야? 싶었을 때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해안가 밖에서도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바지를 훌러덩 벗어버리고 대소변을 보는데 과연 바닷가 안에서 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속에서 대소변을 보는 게 아닐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물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몸을 담근 채로 묘한 표정을 짓던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바닷물에 손도 담그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저 사람들 대소변 보는 걸 봐서 그런지 나도 마렵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쪽에서 같이 바지 내리고 용변을 보면 되겠네 하고 장난을 쳤더니 화들짝 놀라며 무슨 소리 하냐면서 저기 간이 화장실이 있으니 거기를 다녀오겠다고 하고 간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동료는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욕을 퍼붓기 시작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료에게 뛰어가 왜 그러냐면서 물었는데 동료는 손가락으로 화장실 안을 가리켰는데요. 화장실은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는데 발을 두어야 하는 곳에 대변과
물이나 소변이 뒤섞인 차에 널브러져 있었고 파리와 같은 온갖 벌레들이 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을 그냥 떠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던 중국의 현대화된 고급 시설들과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자연 경관들은 모두 거짓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겉모습만 화려했지 실제 그 내면에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었고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중국 공항처럼 최첨단화된 공항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다시 되돌아갈까 하곤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도착했던 한국의 인천공항은 중국의 공항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모든 곳들이 현대식화된 첨단 시설들이 공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크게 놀라진 않았었는데요. 중국 공항에서 이미 이런 현대화된 공항을 눈으로 경험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 번잡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을 보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놀라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봤던 무질서한 모습이 아닌 질서정연한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줄이 길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줄을 서라며 소리 지르던 공항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 뒤에 줄을 서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줄을 서기 무섭게 사람들이 입국장을 빠져나갔죠. 한국의 공항은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체크하지 않았고 여권을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에 바코드를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입출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저희 영국 런던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꿈꾸는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런던의 공항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입출국 심사가 빠른 편인데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채 몇 분도 안 돼서 심사가 끝나버리니까 속으로 진짜 이런 게 현대식화된 최첨단 공항이지 싶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택시를 타고 가까운 해안가로 떠나보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어디 기왕에 한국에 온 거 중국에서 했던 경험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한국은 어떨지 궁금해서였는데요. 한국은 중국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안에서부터 일단 중국처럼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았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공항 밖으로 나왔더니 택시 승강장에도 너무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택시들이 들어와 관광객들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는데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졌단 겁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택시 타고 공항에서 5분만 나가도 현대화되었다던 도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었는데 한국은 공항보다 더 커 보이는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과 고층 아파트들이 온 도시를 감싸고 있었는데요. 도시의 풍경들을 정신없이 감상하고 있을 무렵 저희가 탔던 택시는 금방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한국의 해안가를 바라봤는데 정말 저희가 태어나 단 한 번 본 적도 없어 충격적인 바다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모래사장이 없었고 시커먼 뻘들이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곳이 바다로 채워진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해안가에는 장화를 신은 어린아이부터 부모들이 갯벌에서 뭔가를 줍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한 동료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면서 해안가 근처의 어느 상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장화부터 조개를 캘 수 있는 도구들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고 있었고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본 상점 직원분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갯벌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갯벌에 들어가 저희는 조개를 줍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은근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갯벌 안에서 조개를 주우며 놀았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갯벌에서 이런 걸 한국에선 해루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었고 굳이 전문적인 도구 없이도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예로부터 어민과 바닷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했다더라고요. 부모들과 함께 바닷가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들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왔던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해안가 어디를 둘러봐도 중국 바닷가에 있었던 간이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서 동료는 안절부절했었죠. 저희는 바닷가를 좀 더 둘러보자며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해안가에서 볼일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저희들의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한 것인지 웬 꼬마아이가 저희를 보더니 영어로 화장실 저기 있어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이가 가르친 곳에는 웬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아이가 가르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 그곳은 정말 화장실이었고 간이 화장실이 아닌 벽돌로 잘 지어진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내부도 깨끗하고 좋은 향수 냄새가 나더군요. 중국의 바닷가에서는 모래사장 위에서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바지를 그냥 훌러덩 벗어버리곤 모래사장의 볼일을 봤었었고, 심지어 화장실이라고 준비되어 있던 간의 화장실에는 대소변이 발을 디뎌야 하는 곳에 널브러져 온갖 악취와 벌레들이 들끓었었는데, 한국 해안가에 있던 화장실은 무슨 호텔 화장실에 온 것처럼 깔끔하고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신발이나 옷들에 묻은 흙과 먼지들을 털어내라고 에어건도 설치되어 있었죠. 동료는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다시 저희는 갯벌에서 조개를 주우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았을까요? 해도 저물어가고 주변에 함께 조개를 캐던 사람들도 하나둘 바닷가를 떠나더라고요. 저희는 더 놀고 싶었지만 갯벌 위로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아쉬움의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바닷가를 바라만 봤는데요. 저희가 조개를 캐고 놀던 곳은 어느새 바닷물이 가득 채워져 갯벌이 아닌 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장면들을 처음 눈으로 본 거라서 너무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늘 바다 하면 모래사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한국의 바다는 달랐었습니다. 갯벌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특별한 생태계로 조수와 만조 사이의 해변지대로 바다의 조류에 의해 매일 물결이 밀려와서 물이 차오르고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더군요. 이러한 조류의 영향으로 갯벌은 매일 물과 건조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식하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갯벌은 해안선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데 조개, 게, 물고기, 해조류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서식하며 이들은 갯벌에서 제공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갯벌은 자연 경관과 휴양지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서 조개 채취, 갯벌 체험 등을 즐기며 자연과의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휴가 기간 저희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학생들에게도 제가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저희 학교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추진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처럼 한국으로 다시 여행 가서 못다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3개의 사연 모두 잘 들으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내가 분명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요. 그 뭐더라? 지금 들으신 영상들은 여우튜브가 처음 탄생하고 처음 올라왔던 영상들이에요. 요즘은 사연들이 너무 무겁기만 해서요. 날도 춥고 세상 밖도 안타까운 일들만 가득한데 2025년 첫 번째 일요일, 조금은 가볍게 힐링되시라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해에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들이 가득가득 구독자분들에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요즘 감기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프시면 진짜 안 돼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누구보다 기쁜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월요일 또 다른 영상으로 여우튜브2에서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요즘 저희 영상들이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해서 좀 아쉽거든요. 제 책임입니다. 더욱 반성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연 전달할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